어때? 제 강의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얼굴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제를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전통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금 보니까 좀 드신 분들이 많지 않고 좀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마을자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저 옛날 고향 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생활하고 내 고향 마을에서 살아가던 모습하고를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특강도 하고 강연도 하고 토론회도 참여하면서 느낀 게, 주민자치라는 건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건데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냐 리더냐. 근데 주민자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멤버일 경우가 많을까, 리더일 경우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하시더라도 멤버로서의 그 정확한 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지금 차 한잔을 하고 왔는데, 어렸을 때 마을의 이장님이 박사였습니까? 석사과정을 나왔습니까? 뭐 굉장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도장을 이만치 갖고 있었어요. 요새 같으면 그동안 거 다 찍어가고 딴짓 할 거예요. 그럼 믿었으니까 맡기고, 그 이장이 30년 해요, 30년. 그 어르신네는 틀림없어. 그 어르신은 절대 사심 부릴 뿐이 아니야. 그 어르신이 하는 게 제일 나아. 그거를 바꾸자고 선거를 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철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가 그 마을을 운영하는 이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꼭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에서 보여지는 자치의 전통, 한국 자치의 전통에는 정신과 본분, 말하자면 그 리더로서의 본분, 그리고 그걸 난 어떤 의미로 하면, 제가 선비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 행동을 하는,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다, 자치에는. 근데 전통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전통에서 보여지는 그 자치의 조직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다는 제가 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현대의 제도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자치분권, 자치분권이나 이런 거 하는 데 가서 이 교류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행정학자들과 싸움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 행정을 하는 교수들을 보면 서양식 제도론이 밝아요. 그래서 이 한국 전통자치는 알지도 못하면서 거의 무시하는 게 많은데, 저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자치가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지만 한국 자치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앞으로 주민자치를 할 경우에, 자치를 할 경우에 어떤 거를 좀 전통과 비교해서 현대화 시켜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큰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막 시작을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동구를 딱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그 구호가 써 있대요. 따뜻한 공동체. 따뜻해요, 강동이? 사실은 따뜻하다는 게 정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를 할 경우에 자치의 기본은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 우리 집안을 사랑하고 해야지. 거기서 아버지의 권위, 내 권위, 뭐 마누라, 뭐 부인, 이거 따지는 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로 뭉쳐진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밑바탕을 좀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궁금하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몇 년도 사진 같아요? 1970년, 1980년, 70년대 중반, 80년, 80년대 중반. 7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 70년대 70년대 아버지가 청바지를 입었다고요? 저거 청바지입니까? 아니 마당에 농사 깔아놓고 아니 70년대 애가 이런 난닝구를 입었다고요? 옷은 잘 모르겠네요. 옷이 안 보이니까. 근데 모기불 켜놓고 마루 생긴 거랑 저기 뭐 쥐새끼 나올 것 같고 막 난리 났잖아요. 초가지. 근데 초가지 보고 그런 거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옷 입은 거 보면 아니거든요. 70년대 초나 80. 지금 상상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를 제가 대학교 3학년, 2, 3학년 놓고 이걸 틀어주고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소새끼가 왜 거기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웃지도 않네? 지금 그럼 내가 한 말 모르겠어요? 지금 50대 이상은 알 텐데 이 소새끼가 나 대학 보내준 사람이에요. 식구예요, 식구. 소새끼가 여기 있지 않고 저 가축 저기 따로 있는 거는 요새 얘기고 그때는 같이 살았어요. 식구예요, 식구. 농사 다 져주고 이 소 팔아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왜 쓰레기는 태우고 있니? 모르니까 그 말을 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저걸 보고. 저럴 때 전기불이 저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전기불이 그러니까 70년대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저 이거 충분히 이게 저는 이걸 보면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요. 시골이어서 그렇지. 우리 대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손 닦았느냐. 못 알아들으셨어요? 할아버지 손 닦.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손도 안 닦고 애한테 그냥 수박 준다 이거. 수박이 시원하냐 이거요. 어때요? 말 돼요, 안 돼요? 수박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지금 어머니 얘기했어요. 안 시원하죠? 옛날에는 안 시원했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손자가 오면 채반에 받쳐서 우물에 넣어서 꺼냈어요. 냉동고에 잘못 넣었다 애들 입 빠집니다. 최적적 온도로 시원하게 해서 줬어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촌놈 아니야. 도시에서 산 놈이야. 냉장고 없는 대신에 차가운 물을 펌프에다 퍼서 거기다 담아놨다가 이렇게. 그것도 난 말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손 씻었다는 안 하고 그러는데 그때 손 씻고 나는 다 주워 먹었어. 뭐 어디서 저걸 손 씻게 그게 중요해요. 툭툭 털으면 돼. 어머니가 인상 쓰고 있대. 저 할머니가. 잘 봐요. 인상 써요, 안 써요? 잘 보이진 않아.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처먹으니까. 이게 애들 생각인데 어머니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내미하고 손자 왔는데 며느리 안 왔죠. 싸가지 없어서 안 왔죠, 서울에서. 요런 집안에는 지금 부엌에서 전지질 겁니다. 안 봐도 빤해요. 안 오면 난리 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전통사회에서 맺어진 이런 것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통 자치라는 게 이 어떤 기계적인 행정, 뭐 제도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항상 한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쥐새끼가 나오면 좀 어떻고, 뭐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나무가 멋있지 않아요? 제가 키가 1m 80인데 제가 쓰면 이 나무가 제가 요 정도 됩니다. 이게 세종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나무예요. 제 키가 이렇다니까요. 이거 얼마쯤 정도면 사실 거예요? 5천만 원, 1억, 3억, 5억, 10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 나무 사면. 응? 아이, 어차피 정답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충 찝어보라면 10이냐, 3천이냐고 찍으라고. 그래도 저 위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걸 10억에 재벌 회장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 심어놓으면 저 나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그냥 제도로 해서 이렇게 펄딱 써서 포장 씌워갖고 햇볕 씌우면 그게 다 제도가 뭐 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멋있게 보이죠?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다 그네 매놓고 뛰면 멋있죠? 생각나죠? 뛰고 싶죠? 그네. 여기 한 맺힌 처녀가 자살한 데인 줄 알아요? 목 매달아 죽은 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반창이 했던 데가 여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여기 와서 징징 울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모든 게 다 있는 세트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치를 얘기할 때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제 제도로서만 얘기를 하면 강동구의 자치나 영등포구의 자치나 충남 저 시골 마을의 자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공무원들 좀 계시죠? 저희가 마을조사나 이렇게 지역조, 유적조사를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면상사고 합니다. 30년 전에 면장을 찾아갑니다. 30년 전에 면장이 대대로 했어요. 면장 할아버지였어요. 마을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면장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면장 가면 생판이야. 몰라요. 그럼 총무계장을 찾아갑니다. 총무계장 밑에 계장, 면사무소에 마을 담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 담당이 실제로는 호적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무도 하고 하지만 마을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의 성씨라든가 그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 뭐 있냐면 자기가 다 해줘. 그거 말이지. 거기 가면 김심씨 할아버지 만나야 되고 그 뒤에 동네 뒤로 돌아가면 뭐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면사무소 왔을 때 아는 얼굴. 형이 왔어? 이렇게 하고 업무 보는 거하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것은 뭐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도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시골은 다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학교. 근데 이제 사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강동구의 국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거부터 생각할게요. 이 그림부터. 이거 지금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손녀거든요. 여자 3대예요. 지금 이거 돌리고 있어요. 요새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만들죠. 말풍선을. 만화. 여기 풍선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 이걸 보고. 여기 풍선에다 말을 만들어 보시라고.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쌤은? 빨리 하라고. 네? 빨리 하라고? 둘이 비슷한 성향을 가졌구만. 하는 짓거리 저거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며느리 풍선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거 죽지도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안 돼지고 왜 여태까지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야 살살해. 그거 오늘 다 해야 되냐? 내가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왜 거기 와 계셔 들어가 내가 다 하면 되잖아. 이해 되십니까 안 됩니까? 요새 며느리도 생각할 거 많아요.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 안 돼 더 잡숴. 아니 니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처먹고 씨 하면 반대로 그거 챙겨다 아들만 주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문화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눈빛을 서로에게 제도로 한다고요? 그러면 전부 자기 챙길 거면 민주적으로 챙기겠죠.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지 무슨 놈의 자치가 되고 그러겠네. 이런 거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럼 어머님 들어가세요. 제가 혼자 다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아까 같이 얘기를 하냐고. 어머니가 요거 하는 거 봐라. 너 그따위로 할래.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다 할게. 그런다고? 이게 시대적으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시대 소리를.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시대 상황이 아니라 아니 내가 농담을 하는 건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보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안 그래요? 살아봤어요? 가는 말이 고와. 그거 모르면 그건 세상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나한테 돌아와요. 학생들한테 똑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똑같아요. 학생들 칼같이 치잖아. 걔들도 딱 내 거 검토해요. 부모 안 오면 지들도 다 감싸요. 요 그림 그려집니까? 이게 모정이라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여기에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조금 키워보면 요거 좀 보입니까? 보니까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보일 것 같아.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두 분이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요 분은 같이 껴 있고, 문제는 요 네 분의 할아버지 중에 사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이분이야. 이분이 중간에 이렇게 훈수 두고 어쩌고 하다가, 아, 형님 가만히 있지 왜 그래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한바탕 싸움이 날 가능성이 보여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건 요 어린아이예요. 할아버지들 노는데 뛰어다니다 한 대 얻어 터질 놈이 저는. 분명히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른들 노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지는 건 요 사람이에요. 들어놓여 있는데 팔뚝을 보니까 이 아들급이야. 근데 어른 앞에 들어있는 것이 싸가지 없는 놈이거든요. 에? 여기서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고, 얘 이름, 아이고, 걔 아버지도 참 한심하다. 저런 새끼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게 허용이 안 됐잖아요. 저래 누워 있는 게. 어른하고. 아, 내가 지금 열심히 그 얘기하고 있구만. 요새 새끼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까지 덤태기를 쓴다고요. 집안에서 그따위로 가르쳐서. 이해되세요? 나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고 민주주의 아무리 했어도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진짜 재미없어요. 이걸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먹는 게 아니라 조선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밥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먹거든요. 할아버지가 밥 먹어보면 계세요? 요새 애들은 이렇게 둘이 먹는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큰 상에 할머니, 할아버지 먹고 작은 상에 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먹고 애들 같이 모여서 먹는 거 생각하는데 70대 할아버지하고 50대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 둘이 암투를 벌린다는 거예요. 70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50대 아들을 보면 말을 못 해. 근데 여기는 돌아가. 저 새끼는 아직도 나이가 저래도 맛있는 건 하고 저만 잘 쳐먹으려고 지랄을 하고. 근데 말을 못 해. 5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보면 노인네가 입맛은 살아가지고 계속 먼저 저거 다 잡수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선 간에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 대 후려 갈기죠. 저는 기억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밥 먹다가 이런 적이 있다니까. 그 뭐 굴비에 손을 댔다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차려놓고 나갔다가 숭늉을 들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귀한 아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막 먹고 있고. 그럼 입이 이만치 나오고 부엌에 가서 말은 못하고 부엌에 가서 애가 뭘 한다고 밥 먹다가 그냥 손 들고 있고 하고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삼촌들은 개떡같이 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상치우로 들어와 보면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가시 발라서 입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자 간에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손자는 필요하면 때리고 끌어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피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혼나니까. 공부 안 한다고 혼나고 욕했다고 혼나고 옷에 뭐 묻었다고 혼나고. 그런데 무슨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들어오시면서 불러요. 혜준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아유 또 죽었구나. 기가 팍 죽어서 가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두루맥이 입고 와서 손에다 이렇게 해서 뭐를 썩 쳐요. 꽃감, 뭐 이렇게 호두. 그거를 들고 오신 거야. 나 주려고. 심리 되는데 들고 와서 이렇게 쓱 좀. 그거 하나 받아먹고 360원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혼날 때는 혼나지만 그런 게 막. 여러분 어때? 자식한테? 혹시 이게 농담되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아요? 대체로 안 좋죠. 네? 대체로 안 좋죠. 대체 안 좋아? 아들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그럼.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는 어때요? 아들하고. 누가 더 좋으냐고요? 응? 누가 더 좋으냐고요? 아니 사이가 좋냐고. 사이가 좋냐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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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식 맞아요? 아, 존경한다고 그러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시지만 아니 나는 부자 간에 사이가 좋다고 그러면 의붓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첫 생각.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우리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하는 짓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내미 하는 게. 근데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볼 때 하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꿍시렁꿍시렁 아들내미 한 대 걸어 갈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심이 돼가지고 심리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후배. 내가 이런 상황이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심리학 교수가 뭐라냐면 그대로 쭉 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렇게 쭉 살으래. 그게 맞다고. 지금 아버지하고 그러는 거 아들하고 그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아, 야, 내가 얼마나 고민되면 너한테 왔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니라. 그 논리가 맞아요. 저는 그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들에 대해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 안 돼요? 아들 욕심 없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면 하자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 아들이에요. 옆집 놈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조신해? 우리 애도 남지가면 조신합니다. 내 새끼나 인사 안 하는 거 싸가지 없는 거를 많이 봤고 저는 어쩌다 만나는 인사하니까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큰데 보이는 게 현찮으니까 한 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그 아들에게 기대하는 그게 커서 그렇다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 관계가 있는 거죠. 조선 간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여동어화라는 말이 있어요. 너 여자하고 동사 이제 얼어 죽는다는 얼어당 동 오화 나의 아이 우리 아들 그러니까 여동오화예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5, 6대째 독자로 내온 집안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독자, 아들도 독자, 손자도 독자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이놈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예요. 손자를 무지 닥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한겨울에 눈이 와서 얼음이 딱 오르는데 그 손자를 홀딱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마당에 끌어앉힌 거예요. 그러고 할아버지는 이 대청에 앉아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그따위로 하냐.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홀딱 벗고 옆에가 앉아가지고 같이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자기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동오화. 네가 내 아들을 얼어 죽이니까 나도 네 아들 얼어 죽이겠다고 앉은 거예요. 그게 여동오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사성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손자에 대한 애정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애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전통 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대적 감각을 갖고 막 폄하를 해버리죠. 그게 뭐가 어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전통 속에서 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통이라고 하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진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저 때 세계는 이번에 리우올림픽 할 때 그런지 안 하나요? 브라질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데모나고 막 난리 나면 얼마나 그 얘기 막 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6.25 참상을 딛고 겨우 이제 뽀짝뽀짝한 나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 개막식을 딱 하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불이 착 켜지면서 쫙 부팅해서 조금만 해가 이거도 이러고. 그 순간에 함성도 터졌고 서양 놈들은 함성 못 질렀으니까 왜냐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최근에 리우올림픽이나 영국의 런던 올림픽이나 중국의 북경 올림픽이 개막식, 폐막식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인해전술 나왔죠? 영국의 유럽의 문화예술인도 다 나왔죠? 리우 난리 났죠? 그게 몇백억이 들어갔을 텐데 요거 얼마 들었을까 예산? 요거 얼마 들었을까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문화는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가 그때 한국을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문광부였어요. 문공부. 한국의 문화공보부는 왜 한강에 다리 몇 개 놓은 거하고 아파트 20층, 30층 한 걸 자랑하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갖고는 서양에서는 한국을 존경할 수가 없다. 근데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뭐지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동경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강동 자치를 얘기하면 강동에 있어야 된다. 충남에서 뭐를 하면 충남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챙기는 게 많죠. 그리고 그걸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떤 걸? 서양의 제도를 갖고 와서 자치라는 것도 하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조금만 설명해. 이 친구, 이런 거 밟아보신 분들 있어요? 이거 밟은 사람은 끄떡끄떡하면 촌놈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잠수교라는 거 아세요? 네? 이게 잠수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서울에만 잠수교 있는 거예요. 비 오면 이거 물에 잠긴다니까. 그게 잠수교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돌을 잘 보세요. 맨들맨들해요. 네? 얼마나 됐을까, 여기 있는 게? 100년, 150년, 200년?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 잠수가 한 번 되면 홍수가 한 번 나면 이 중에서 다음 중 몇 개가 떠내려가냐? 30개, 50개, 70개. 셋 중에 골라봐. 100개 중에 떠내려간 돌이 30개냐, 50개냐, 70개냐? 70개? 그 다음. 예? 아니, 그런 소리야. 하나도 안 떨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선생이 문답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찍어야죠. 왜 답안지를 싸가지 없이 30, 50, 70이라니까. 한 개도 안 떨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고 30개라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 30개, 선생님 70개. 30이 많아요, 70이 많아요. 우리 한번 공동으로 통계를 내보면. 떠내려간 게 30이 많을까요? 30이 많을까요? 70이 많을까요? 우리 여기 통계를 내보면 70 얘기하면 70이 많을 것 같아요. 얘기해놓고 지금 반성이 되는 거예요. 70이 많을 것 같아? 선생님 30이라고 그랬지? 30이 많을 것 같아? 70이 많으면 아예 다리가 없어지겠죠. 다리가 없어지는. 비가 와서 70개가 떠내렸는데 계속 거기다 놓고 맨들맨들하게 150년 쌓는 놈들은 병신들이에요. 여기다 놓아서 제일 안 떠내려가서 여기에 100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인 겁니다. 검증, 실증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다리 놓을 때 내가 청년회장이었는데 여기 말고 딴 데 놓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거기는 안 되는데 많이 떠내려갈 텐데 그랬는데 이 새끼 하라면 하지. 내가 뭐 얼마 한두 번 해봤냐. 그래 내가 우겨서 했단 말이야. 비가 한 번 와서 100개를 놨는데 70개가 떠내려갔어요. 청년의 회원들이 거봐 형 때문에 또 일만 죽으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 여기다 놓으니까 30개가 떠내려가니까 한나절이면 복구가 돼. 70개가 떠내지면 일주일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놔서 맨들맨들해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참 우리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기우제 지나면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빈다고 비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내가 뒤에 말을 알아요. 올 때까지 하면 된다 이거죠. 요새 애들이 그러더라고. 비가 오라고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뿌리니까 오겠지. 하느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3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이 기우제에 대한 민속 문화를 설명하면서 뒤에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다. 웃기지? 웃기지? 이런다고 오냐? 개 같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새 물어보면 다 한다고 온다고 그래. 야, 이제 교육 잘 됐구나 했더니 전부 싸가지 없는 생각이 올 때까지 한다. 조선시대 기우제요? 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지내놓고 싹 내려와 버려요. 알아서 네가 하라 이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야 되겠다고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야 이놈들아 더 파봐. 좀 해보고서 자식들 하지 뭐 기우제 할 생각을 하나. 이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며칠 더 하다가 아이 어르신네 하루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빌어보자. 가서 빌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빌었으니까 책임 네가 져라 이거예요. 안 주면 죽을 거고 내려주면 농사 짓겠다. 그게 배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만 하면 된다든가 올 때까지 하면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어디를 갔더니 기부제를 지는데 개고기를 지내요.
여러분한테 물어봐. 개고기로 기우제 지내면 비추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옥황상제면. 안 주죠. 안 주죠? 저 생길라기 뭐 안내한다는 네? 주겠어요. 요새 옥황상제는 개고기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조사를 갔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학생들 데리고 갔다가 야 가자. 이런 동네 조사할 필요 없다.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개고기로. 어? 그게 서울에서 공부한 박사인 민속학하는 교수의 생각인 거예요. 그 동네에 의식 없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가 그래도 이상해서 다시 돌아가서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개고기가 부정타는 고기라는 건 아셔요? 나는 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 아, 나 몰랐는데 그러면 알려주려고.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아래를 내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이래버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멘붕이 오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라고 한 사람이 개고기로 기우제 지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비가 올 것 같아요? 부정 타는 고기를 안다니까요. 그분들 생각은 강동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기우제 지내는 산이 멋있는 산이어서 하느님이 완상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 아야 선녀들 걸레 들고 저거 좀 닦아라 그러고요. B형, 야 호수대고 뿌려 그런대. 이해 됐어요?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올려서 네가 네 거 지켜라 이거죠. 그러고서 계피 발라놓고 내려와서 다리에 여기다 손 놓고 알아서 해.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게 멋있는 사람. 어떤 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그 지역 사람들 난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자존심이고 문화적이죠. 그러고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 바쁜 거기 무슨 촛불 시위가 일어났나? 뭐 이렇게 바빠서 못 봐. 그럼 그 다음에 이 청솔까지로 뽀약뽀약 연기를 돼. 그게 2단계 돌입.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문화 속에서 그 마을 공동체 그런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속에서 있었던 것이 그냥 한 사람에서 만들어지거나 잘난 폐계 율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 맞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옳아. 라고 하는 게 그게 내려왔다. 그 전통을 왜 무시하느냐 이거죠. 그 전통이 어떻게 서양에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 얘기도 좀 마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토지공사에서 강연할 때 이걸 했던 말인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용 면적이 우리는 몇 프로다. 근데 다른 아파트보다 여러분 사는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몇 프로쯤 됩니까? 공용 면적. 한 30% 됩니까?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무슨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오면서 우리는 다른 아파트보다 공용 면적 10%가 더 많다. 그래서 분양가가 약간 높아도 공용미제 많고 살만하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층 아파트 중에 11층을 완전히 공용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1층에 완전히 11층을 탁구장, 독서실, 카페, 뭐 헬스장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1층이 날아가니까 내가 평당 390에 살 거를 420에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선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시골 분이 계시면 시골 마을의 공용 면적이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우리 전통 마을에.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참? 머리를 이렇게. 왜 웃으세요? 얼마나 돼 보여요? 얼마나 돼?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50대 후반, 60대 중반 뭐 이런 거. 60대 초반, 선생님이 말을 뭐 솔직하게 막 하죠. 50대 후반 정도.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게 그거네, 뭐. 선생님은. 내가 66이에요, 66.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속이 없어서 그렇거나, 문화유적 조사를 하니까 명당을 다녀가지고 기를 받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나이를 얘기한 이유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중학생 때 뭐를 했냐면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앞에 나가 어른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저 뒷집에 갔다 여기다 앉혀드리고 와가지고 상을 들고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하면 잘 사는 집의 사랑방이 색출당하는 거예요.
잔치를 치르는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형님 내일 모레 저기 우리 애 결혼식 하는데 사랑방 좀 어떻게 해? 그러면 사랑방을 싹 치워주고 어디는 대백까지 하는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손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가면 제 그릇이라고 해서 동네 그릇이 있었죠. 각자 동네 병풍, 차일, 상, 그릇.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동네에서 밥하는 집이 없어. 다 그 집에 가 먹는 거예요. 다 가서. 그것이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녁에 모여서 사랑방에 농담도 하고 농담 떠먹이고 화투 치고 하는 사랑방 정해져 있어요. 급이 나눠져 있어요. A클래스는 김씨 사랑방에 가고 B클래스는 박씨들 집에 가고 할머니들은 어디 모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빨래터도 정해져 있어요. 놀이터도 정해져 있어요.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이 장죽 물고 담배 피우는 데 가서 구슬치기 하다가 한 대 얻어맞죠. 아이들 노는 공간이 있고 어른들 모이는 공간이 있고 여자들 모이는 공간이 있고 어른들 모이는 공간이 있고 빨래터도 시어머니 빨래터가 있고 며느리 빨래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속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들한테 빨래터 가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들이 빨래하면서 아이고 삭신수씨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감각이 있는 며느리면 젊은 며느리면 언니 저요 제가 할게. 그리고 옆집 빨래까지 다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비누가 떨어지면 집에가 떼어서 갖다 줘야 돼. 그런데 며느리들 있는 빨래터에 가면 시어머니 욕하면 왜 이렇게 때가 잘 가? 그 시어머니들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시어머니만 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역이 다 다르죠. 이 공용 면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그 자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체들이 이렇게 모든 보듬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조금 좀 이제 제도로 넘어와서 두 종류를 얘기하려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방자치 제도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자율자치라고 하는 측면을 나누어서 그래서 그건 마을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고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수령한테 모든 결정을 다 줘요. 삼권을 다 주는 거죠. 행정, 사법, 군사 다 주는 거죠. 세금 있잖아요. 개인 세금이 아니죠. 군으로 때려줘요. 9년 후. 그러면 3천만 원 내라 하면 5천만 원을 걷든 3,001만 원을 걷든 2,990만 원을 걷든 그건 수령이 아니라 할 일이에요. 2,990만 원 자기가 만 원 내서 3천 내야 되겠다. 나라에 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천을 받아서 1,000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고 4,500을 받아서 교육비, 후생비, 뭐 진료비 다 써도 좋고 그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세금이 단위가 면 단위로 떨어졌다가 그 뒤에 마을 단위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개인 단위로 떨어졌죠.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지금 그것이 조금 남아있는 게 뭐냐. 마을 단위로 세금이 떨어졌던 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구호성금을 낸다든가 크리스마스 실 뭐 이런 거 할 때 아파트에 돈 거들어 통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는 교수님은 부자니까 3만 원 내세요. 못 사는 사람 아니 넌 내지 마. 그래서 걷어서 30만 원만 내면 돼요. 조선시대 세율을 제가 연구했는데 구례라고 하는 동네에 27호가 세금을 낸 기록부가 나왔는데 1700년대 후반이에요. 27호 중에 1등호에서 7등호까지 이 등호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세금의 전체 양을 1, 2, 3등호가 다 냅니다. 4, 5, 6, 7, 8, 7등호는 0원이에요. 하나도 안 돼요. 1등호가 한 80% 내고 2, 3등호가 나누어서 20%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감세, 부자 면세 그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내주니까 4, 5, 6, 7등호가 농사 지을 때 1순위 모내기가 그 1번호. 비가 내린 다음에 담장이 무너졌다. 제일 먼저 고쳐주는 게 자기 집부터 거기 먼저 고쳐. 그래야 덜 미안하죠. 내 세금을 내준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깔짝깔짝 해서 안 내려고 했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밀란 터져서 그 집 제일 먼저 불날 거예요. 지금 고택이 남아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고택 중에 임술 밀란 때 거기서 밥 해줬고요. 동학농민군 때 거기 와서 아지트도 했고요. 이제 북한들 내려와서 괴뢰군들 와서 있을 때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인공기가 있고 태국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 그 집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 때 그 양반이 개떡 같은 짓을 했으면 저 새끼 나쁜 새끼가 불태워버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양반들 저 싸가지 없잖아. 뭐 뺏으려고 하면 앞에가 막았다는 거야. 이분 그런 분 아니니까 왜 그래? 여러분 중에도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 중에도 상사를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그런 후배들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 개새끼라고 그러는데 제가 칠판에도 써봐요. 양반 해놓고 점수를 매겨요. 대학생들한테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오지선다형을 해요. 대학교 2, 3학년이면 양반 점수 어디다 줄 거예요? 3, 4, 5, 6, 7 이렇게 하면 4, 5, 6, 7, 8 여기까지 갑시다. 학생들이 뭐로 매길까요? 점수를. 양반 점수. 4, 5가 많을까요? 7, 8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4, 5가 많아요? 7, 8이 많아요? 여러분도 4, 5일 거래요. 근데 이제 양반 후손이라고 잘난 척 하거나 향기 어른들을 가면 6, 7, 8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것은 양반을 싹 지우고 거기다 선비라고 제가 쓰면 플러스 20이 오버가 돼요. 40이라 했더니 60이 되고 60에 80이 되고. 양반은 개새끼 같이 보이고 선비는 의병할 것 같고 하얀 옷 입고 학자 같고 학 같고 그런 느낌 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양반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하나로 몰아서 우리가 헐때려 갖고 나쁜 놈들 해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비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나는 굉장히 고귀한 건데 우리가 너무 X표를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저걸 설명해줘야 선비 얘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선비가 개판을 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뭐 역사 문화를 설명해봐도 펜과 붓만 가지고 500년을 다쓴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전부 돈, 칼, 힘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개판인 선비들이 품만 갖고 하는데도 병신들이 그걸 당하고 살았겠냐, 500년을. 말이 안 됩니다. 500년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비식으로 살려고 했으나 훈구파, 개국공신 뭐 이런 계열에서 안 됐던 시기가 있고 겨우겨우 해서 만들어서 잘 하려고 했더니 임진왜란 터져갖고 헷갈릴 거 하다가 청나라 쳐들어오고 그 와중을 겪다가 어떻게 변티다가 그 뒤에 가서 향리들 치고 올라오고 양반 중에 자기 분열하고 당파 싸움 하다가 여기 흑결 하다가 당한 거 그거 다 있죠. 근데 그 세 가지를 애초에 욕심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시기, 완성도 높았던 시기, 실제 문제가 생겼던 시기. 그 세 가지를 골고루 나누어 놓고 봐야지. 그걸 합들여 놓고 여기다 다 놓고 이거 전부 X다 치면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주실 거예요? 태극기 부대도 있고 촛불도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어때요? 몇 점 주시겠어요? 총점으로 매기지 말라고요. 유신 때 박정희가 있고 5.16 때 박정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섞는 거죠. 그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자치를 얘기할 때도 난 똑같다고 봐요. 자치도 양반들이 저한테 배에 그냥 기름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자치를 자치라고 하질 않는 거죠. 그거는 갈라놔야 돼요. 역사에서는 갈라놔야 되죠. 근데 좀 기본적인 거였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하자.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조금 쉽게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선비들이라는 거를 이 자치에서 정신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마을에서는 공동체를 얘기할 건데 그 비유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저하고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제 이름하고 오늘 제가 소개를 선생님이 했는데 보니까 제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선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네? 웃는 거 보니까 아니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참 20세기에, 19세기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20세기에 태어난 게.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첫째, 실력이 안 돼요. 제가 역사는 지고 싶지 않아요. 철학 30분 지나면 재미없어요. 그게 그거 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시 한 수를 못 써요, 제가.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문사철 기본입니다. 문학, 철학, 역사. 그뿐이 아니에요. 요새 이 세상 망치는 게 폴리페서들입니다. 이 교수하다 정치한다는 새끼들. 조선시대 선비들 보세요. 선비 중에 정치하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조상 중에
잘 나가는 조상 봐보세요. 어느 날 공조참판하다 어느 날 병조판사하고요. 어느 날 이조참판해요. 요새는 지금 할 때 전공이 뭐냐 따져 장관하잖아요. 조선시대는 다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기 치인이에요. 경세학자들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이에요. 조선시대 선비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신을 해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정신을 모범을 보이고 덕을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세상을 다스리고 못한 사람을 챙겨주는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 사회과학자도 못 되고 제가 정치하면 망하죠. 저 재산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18년 살다가 20평을 줄여가면서 1억 보태서 간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20평을 줄여가면서 1억을 보태서 갔다고요. 그때 내가 후회를 했어요. 야,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돈은 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버텨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제로 조선시대의 그 선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권 중에서 사회과학자로서의 정신, 경세가로서의 정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철학, 역사가 다 같이 그거를 비워보면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까미 안 됐을까 그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제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모범적이 보입니까? 아니 나는 이쁜 여자만 보면 왜 이렇게 쫓아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아주 중심을 잡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시국 선언을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는 했지만 죽을 자리까지는 안 가요 저는. 교수 자릴 자리는 안 갔다니까요. 네? 학생들 앞에서 탁 내가 인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장 찍고 이건 했는데 죽을 자리에 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노태우 시절에도 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생각 안 했어. 살려고 용을 쓰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조선시대 의병이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잖아. 자기 몸을 버려서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거 할 수 있냐? 저는 안 된다고. 요즘의 지식인들이 과연 그런가? 참 나보다 못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가 이거죠. 세 번째 여론의 대번제죠. 조선의 선비들은 자기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극이 다 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 아주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럼 KBS 하는 그 토론도 그래. 거기에 나온 교수들 내가 그 다음에 바로 전화합니다. 새끼 가서 그런 소리는 하고 안 됐다고. 임금을 개판을 만들고 완전히 그냥. 근데 그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같으면 당쟁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청문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당쟁,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쟁이라는 말하고 붕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붕당이 심하면 가로 속에 나라가 뭐가 되고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뭐가 된다. 심하면 망하느냐 혼란스러우냐 없으면 망하느냐 혼란스러우냐 찾아보세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혼란스럽다. 그럼 당쟁땡이 망했다고 하지 마세요.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칼같이 잡아내잖아요, 야당이. 근데 일당 독재 해보세요. 줄 서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쟁땡이 망했다고 해요? 당쟁이라는 말도 일본이 붙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견제한다는 뜻이 강하고 서로 비판한다는 뜻이 강한 건데 그거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이 있으면 목숨을 바치고 여론을 대변하고 네 번째는 문화예술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특강하고 역사관은 글을 쓰지 문화예술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 조선시대의 그 지배층들이 가졌던 정신이라는 게 지방자치와 이제 연결시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얘기한 사람은 관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관리도 있지만 관리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날 관리됐다가 어느 날 가만둬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왕한테도 갈 때도 여러분 지부상소라는 거 알죠? 도끼를 등에 지고 가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도끼 옆에 탁 놓고 각하 제 말이 틀리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잘라주십시오 하고 딜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병할 때 죽으러 간다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죽는다는 알고 가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치를 할 때 하고 이해심 밝은 놈들이 계산 타자기 때려가면서 하는 그 자치하고 같으냐 말이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 선비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하면 전통시대에 관층에서 하는 자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처럼 자치가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요, 이 군 막부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길러낸 뭐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라는 게 없죠.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수령이 제일 먼저 지방관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향교에 가서 공자한테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어디 가냐면 유양소로가 지금 의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선비들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점수를 받아야 통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치의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나 향교의 선비들이 관리들을 평가를 해요. 고과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어디 과장 저 문제 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원님이 할 수 없이 그 쳐야 돼요. 그게 이제 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사실 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자치규약.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향교. 향이 아까 전에 기억이 나시죠? 이 향교하고 향안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역사에 좀 관심 있었던 사람 기억날 거예요. 거의 기억 안 나죠? 향약은 기억나죠? 향약이 실시됐을까요? 향약이 예를 들면 해주 향약 그러면 해주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규율이 통하는 게 향약이거든요. 고을의 향약.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파들이, 성리학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인간 댐댐이를 해가지고 그걸 전체가 관여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하면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벤트 행사로. 그래서 와서 절하는 것도 보고 술 마시는 것도 보고 예절 가는 거 보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인 게 동계 동약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이 범위가 고을 단위, 군 단위, 시군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향규와 향안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처음 들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이 향안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학교에서 많이 배워요. 향안 질서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향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그 고을에서 지배력을 가진 성씨 집단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에 들어야만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 지역에 공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성씨가 정해지는 거죠. 향규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향약은 고을에 사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향안은 그 대표자 명단이고, 향규는 이들이 지켜야 하는 규약이에요. 의회법입니다. 의회자치법이에요, 저게. 그게 향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실행력도 있고.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규를 보면 그 향규에서 중앙 권력과의 문제점이 제일 큰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가 약간 그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원님이 사또가 부임했는데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 부임을 발령장을 내면 전부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하나가 자원을 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근데 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그날 첫날 밤 딱 했는데 10시, 10시 반, 11시 가까워지니까 바람이 샥 불더니 문지방이 이렇게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버선발이 싹 들어오고 치마가 들어오더니 산발을 한 여자가 칼을 물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또가 이제 배짱이 있으니까 넌 누군데 이렇게 감히 사또방에 와서 이러냐? 그러고 막 빨리 물러서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죽어 넘어져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서 이제 오늘 원 푸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오동나무 밑을 파보니까 거기서 죽은 시체가 나오는데 속지도 않고, 그걸 추성을 해보니까 저기 아주 정말 억울하게 죽인 여자예요. 이게 밀양에 있는 아랑전설이에요. 근데 이 전설이 전국에 퍼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사또가 안 죽었다. 이게 전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또가 귀신을 보고 꼴까닥하고 죽은 걸까요? 죽임을 당한 걸까요? 응? 놀라서 죽었다고? 아니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 나는
그렇게 꼴까닥 죽을 정도 되면 심약한 놈들이 계속 와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럼 119를 난 동원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사또가 계속 죽어나는데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죽인 거예요. 누가? 지방 세력이 죽인 거예요. 향리들이. 중앙에서 파견은 관리가 안 와야 편하거든요. 중앙 관리는 와가지고 이거 태그태그 따져봐가지고 잘못하는 거 딱 해서 보고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고 요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향리 세력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 같은 거죠. 근데 약간 신분이 낮은 거고 요건 선비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상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 요건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삼자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 백성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 한편이 되면 여기는 지방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이에요. 요렇게 한편이 되면 관이야, 참, 관. 요건 민이고, 요렇게 한편이 되면 선비고, 사족이고, 요거는 중인이에요. 요렇게 한편이 되면 같은 지역 사람이고, 애지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1령, 2형, 3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 성이 나타납니다. 애지인을 거부하는, 중인을 거부하는, 그 다음에 반관, 반인. 그냥 자꾸 이게 괜히 그냥 의회에서 너무 설치된다. 이것 좀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공무원이 센 동네. 아니면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존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향규라는 게 바로 이들이 만든 룰로 여기와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규제하고 파견된 관리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 사족들의 이것을 말하자면 무시하거나 그걸 거기에서 저촉이 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 향규를 얘기하니까 재미난 일화가 저기 전라도 영암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영암에 가면 구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암행어사 박문수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 향약을 실시하는데 박문수가 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구경을 갔다가 암행어사가 또 거지같이 하고 다닌다며.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그 동계하는 데가, 향약하는 데가 딱 마루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나 못 앉는 자리에 앉게 했다고 해서 붙들어 놓고 이제 곤장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암행어사 마패를 내보여갖고 이제 안 맞고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철저한 향 안에 좌차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든 사람만 앉아서 모범을 보이도록 딱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암행어사 박문수가 조정에 와서 영조한테 보고를 했대요. 이거 실화가 아니야. 기록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일화로 나와. 그래서 영조가 그걸 듣고 나도 좀 거기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그렇게 멋있게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좀 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통지가 이제 전라감사를 통해서 영암군사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암 사람들이 답요한데 뭐라면 왕이라도 20리 안팎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쳐줄 수가 없다. 정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왕이 일리 이사로 와라. 이렇게 합을 올립니다. 그게 이제 지방적인 자존심이잖아요. 그래 놓고 쫄렸던가 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빈자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이사 오면 들어갈 자리라고. 그게 4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300년이 그게. 그래서 지금도 가면 원래 정원이 72명이었는데 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 얘기를 꼭 제일 상자리에 놓고 이건 임금이 오시면 쳐질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의 룰을 지키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낸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을 단위에 이 향자가 붙은 건 사실은 고을 단위, 여기가 지자체 단위고 저것이 이제 동자가 붙은 게 나오게 되면 마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동계와 동약이 있고 보통 동계 동약하면 여러분한테 대동계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대동계의 동자가 마을 동자인가요? 한 가지 동자인가요? 한자로 쓰면. 여러분 실력 없는 거 아니까 마을 동자냐 한 가지 동자냐 대동계라고 할 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동, 마을 동. 마을 동 같이 보이죠? 대동이에요. 그 큰 동네 개가 아니라 한 가지 동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계는 사족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서 민중 실정이 발전하면서 대동계는 뭐냐면 상하민이 같이 하는 거예요. 대동계 안에는 상계가 있고 하계가 있어요. 하계는 민중계고 상계는 사족계.
그게 정확하게 사족계가 권위가 셌던 것이 18세기 중후반 가면서 서서히 상민계가, 이 민중계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동계라고 많이 하죠. 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마을에 단신장 장승제 지내고 당산제 지내고 당산나무 이게 전부 그 대동계거든요. 촌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반 마을에 가면 이제 동계가 되게 종계죠. 그러니까 종주계, 동종, 동성마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딴 설명을 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땀 흘리는 비석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땀 흘리는 비석. 비석이 땀을 흘리면 나라가 어렵다는 거죠. 비석이 땀 흘리니까 6.25가 나고 비석이 땀 흘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 이게 어디 유명한 게 어디냐면요. 밀양에 있는 사명대사 표충비. 이 땀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거를 한 20년 전에 MBC인가 KBS 저거를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찍었어요. 땀이 진짜 나는가 안 나는가. 결국 결론은 그 병성 끝에 나온 말이 뭐였느냐 하면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수분을 머금었다가 온도 차에 의해서 결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절대 아니다. 그런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땀은 저 비석이 생긴 이래로 1년에 몇 번이나 흘렸을까요? 이 비석이 온도 차에 의해서 결로 현상이 몇 번 일어났을까? 1년에. 그러면 400년이면 몇 번 일어났겠어요? 1000번 이상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럼 1000번 일어났으면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우리나라 망했죠. 그죠? 세종대왕 때 땀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저 비. 안 흘렸을 거 아니야. 우리가 세종대왕 때 그렇게 그러면 누가 와서 그래. 형님, 저 땀 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미쳤나 보다. 지금 같은 세상에 왜 땀을 흘리고 지랄이야?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닌가? 얼마 전에는 땀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그러면 가서 보는 거야. 날 때가 됐는데.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땀 나면 땀 났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땀이 저기 흘린 게 아니라 땀 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확인해서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계속 이 전통 얘기를 하고 이 자치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을의 자치.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치를 할 때 나는 지금 이 분권이 자치할 때 분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꾸 생각나는 게 아파트 생각이 나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과연 인간적인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아무리 여기서 공동체 뭐를 해도 과연 그 아파트 동길 그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해도 안 되겠지만 전통시대의 그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자치자율의 그 공동체 문화를 상부상조라든지 미풍양속이라고도 하지만 전근대적이고 극복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모습을 놓고. 그런데 저는 저거를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고귀할 정도로 귀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어렸을 때 살 때 마을에서 지금도 나는 이제 여기 아직 젊으시니까 나이 들면 80쯤 되면 요양원 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60 환갑 넘은 노인네가 별로 없어요. 60이 넘을거나 65간이 되면 다 요새 같은 뭐라 그러지? 치매가 오는 거예요. 다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같으면 전부 요양원에 가고 큰 며느리나 큰아들이 대기하고 앉아갖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지러 가면서 언니 옆집 언니 우리 엄니 좀 봐.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장에 가면서도 형님 우리 아버지 저 어떻게 할지 몰라. 형이 좀 챙겨주셔. 그러고 그 형이 딴 데 갈 때 내가 챙겨줘. 그래서 동네에서 다 관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좀 치매가 와서 한 3, 4년 좀
고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을 갔는데 제가 계산이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효자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효자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을 A지로 안 하고 시내 가까운 데로 좀 비싼 데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간 거예요. 매일 아침. 근데 그 간 거를 내가 진짜 계산해 보니까 효심이 몇 프로일까요? 매일 간 게 효심이. 자, 거기에 100% 중에 이게 들어가요. 운동, 효심, 교수라는 또 큰아들이라는 이거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가 이게 합쳐져 있어요. 효심이 몇 프로일까요? 내가 판단해보면 30%가 안 돼요. 아침마다 거기 갔다 오는데 한 4, 50분 뛰거든요. 내가 게으른 놈이 그게 굉장히 운동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고 교수니까 옆에서 볼 때, 그래도 됐다. 이 소리 들으려고. 실제 내가 굉장한 효자는 아니고. 근데 이제 아침에 말이죠. 아침에 이제 어제 술 먹고 와서 그냥 못 일어나고 꽁하는데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마누라가 발로 차요. 안 가? 안 가? 그런데 가로 속에 보통 부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 오늘 가지 마, 그럼. 어제도 가고 맨날 갔는데 뭘, 오늘 하루 쉬었으면 어때? 근데 발로 차서 꼭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 그러면서 가로 속에 나는 그려지는 게 네 아버지잖아.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아니, 지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면, 남편이 힘들어하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효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해야 돼요. 마누라는 난 6시에 일어나 가잖아요. 마누라는 나보다 30분 전에 일어나서 국을 끓여요. 그걸 봉다리에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 불어 터져고 개까지 내가 큰 며느리 와서 왜 이 짓을 하고 지랄 이렇게 하면 못해 내가. 그죠? 그 다음에 동생들도 그렇잖아요. 동생들도 뭐 말들 많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이라고 그게. 근데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가 같이 갖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전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통 사회에서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생, 함께 살아간다는 이 관계. 이게 아파트에서 사실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재생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 자치 문제라고 생각, 주민자치라고 생각해요. 저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은 옆집에서 조금 잘못하는 거 떠드는 거, 경비원이 뭐 한 거, 이거 거론해서 민주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이해를 따지기에 바쁘지 사실은 배려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통시대의 마을 문화를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는 그런 삶이 있었나 보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만 우스갯소리지만 일을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강 철저히 하는 거. 국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야, 대강 철저히 해 그랬어. 시장이 뭐라고 그랬는데 지시를 받고 오셔갖고 시장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야, 대강 철저히 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철저히. 그럼 철저히 해. 그래야지. 왜 대강 철저히 하라고 합니까? 여유를 두라고?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두레꾼들이 농사를 지러 갔는데 모내기를 하잖아요. 두레 그 패거리들이 상세 대빵을 쳐다봐요. 형님 어떡하지? 대강철저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내기를 대강철저해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네? 주인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대충 하는 거예요. 하고 뭐가 뜨는 거예요. 이거는 어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강과 철저는. 그죠? 근데 이게 두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레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한마디만 할게. 두레를 한마디기 이 모내기를 하면 보통 1,000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800원을 주겠습니까? 1,000원을 주겠습니까? 1,200원 주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주는 거예요. 1,000원이 정해져서 1,000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레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품앗이는 등가 교환이에요. 우리 집에서 형이 갔으면 저 집에 형이 와야 돼요.
내가 갔으면 내 친구가 와야 되고, 어머니가 갔으면 저 집에서 어머니가 와야 되고, 할머니가 갔으면 할머니가 와야 되고.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저쪽에 할머니 왔다. 우리가 손해본 거예요. 내가 갔는데 저쪽에서 형이 왔다. 저 집 손해본 거예요. 등가교환이란 말이에요. 품앗이. 그러니까 이건 돈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에는 공동 노동이기 때문에 떼거지로 가서 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마을 기금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을 주민이면 보통 1,000원이야. 800원 줄 거예요, 1,000원 줄 거예요, 1,200원 줄 거예요. 알아서 주는 거예요. 800원, 1,000원, 1,200원. 국장님 얼마 주실까요? 1,000원 주고. 1,200원. 1,200원. 되게 이런 사람 못 사는 사람. 한 마직이나 두 마직이. 그 200원 더 줘봤자 큰 차이 아니거든요. 호래비 과부가 1,200원을 줍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 국장님 부자가 아닌 것 같고, 그 동네에서 50마 중에 40마지기를 가진 부자가 있다. 30마지기를 가진 부자가 있다. 그 사람 얼마 낼 거예요? 800원 낼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게 낸들 내가 제일 많이 내잖아. 800원 내도 24,000원 내는 거고, 1,000원 내면 너무 아깝고, 800원 낸단 말이야. 그때 하루 농사를 짓고 나서 도갓집에 모여서 술을 먹고 놀고 있어요. 두레꾼들이. 그러면 두레의 상세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수고했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봉투를 주면 받아오는 거죠. 그 상세가 싹 돌아오면 그 두레꾼들이 모여 앉았다가 그 형님을 보고 대장을 보고 어떻게 됐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가 뭐냐 하면 그 부자 하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1년 수입이 왕창 왔다 갔다 하잖아요. 800원 떼고 1,000 떼고 1,200이 다르잖아요. 그때 이 둘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새끼? 그럼 이거 800원이고. 그래도야 그럼 1,000원이고. 어쩐 일로 하면 1,200원이고. 그렇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되게 그 새끼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다음에 농사 지을 때 형님 어떻게 하지? 대강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800원 내고 득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다음에 가보니까 심고 차고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품삯을 주고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욕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돈이 다 1,000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다려. 어떻게 됐어? 작년에 800원이었죠? 어쩐 일로 1,000원 냈단 말이야. 그 해에 또 농사를 지었을 때, 형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주게 이렇게 된 거죠. 1,000원 받았어도 한 번 더 주게. 그렇게 3년만 해버리면 다 1,000원 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전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 중에는, 여러분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00원 해갖고 30마디에 3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닭 2마리 잡아놨으니 가서 끓여 먹어. 이렇게 하고 보시를 해야 부잣집이 득을 받죠. 아니에요? 부잣집에 잔치하면요, 동네 사람 다 가서 일해줍니다. 그런데 개떡같이 하면 침 뱉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조선시대에 CCTV 있었어요? 양반이 개떡같이 하면 난 밤에 가서 후려칠 것 같아요. 이 돌멩이 던지거나. 그러고 누가 바뀌었어? 그러고 아침에 의도 터지고 온 놈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원래 그런 놈이나 그런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들은 얘기 있잖아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데 밥이 식을까봐 끌어안고 있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 또라이 아니야? 그 주인이 개떡 같은 놈인데 왜 그러겠어요? 주인을 생각할 수 있는 상대 관계가 있는 거죠. 의병을 나갔는데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앞에서 대신 죽었다. 미친놈이지. 왜 미친놈이에요, 그게. 그게 한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똑같아요. 그 집이, 아까 이장 얘기를 했지만, 이장이 그냥 뭐 끝발이 있다고 부자라고 이장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회원 하나 주민으로서 1대1, 1인의 가치, 투표권 이걸 생각하지만 한번 봐보세요. 한 동네에 살면 여러분이 쉬고 살았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 모르겠는데 상여를 같이 맨다. 이거 굉장한 동네거든요. 서당을 같이 다녔다. 여러분 같으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얘기지. 그럼 권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우제를 같이 지낸다, 동제를 같이 지낸다, 마을 우물을 같이 먹는다. 이게 다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문화를, 혜택을 누릴 때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그게 전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저기 단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골? 단골 술집 있어요? 단골 술집? 단골 다방? 술집 있죠. 단골이 뭔 줄 아세요? 무당 아니에요, 무당. 단군 왕검의 단군이 단골입니다. 단골의 옛말이 텐굴이고 텐굴을 한자로 쓰면 천군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제사장인 천군과 정치장 임궁이 합쳐진 거예요. 그 단골이 전라도에서는 진도에서는 지금도 무당을 단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요새 같은 병원을 갈 때 단골한테만 가는 거죠. 점치러 갈 때. 정해지는. 딴 단골을 가는 게 아니라 유명한 단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단골인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단골 다방, 단골 술집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무당이나 단골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갈 때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동네 사람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나루터가 있는데 배를 건널 때 동네 사람은 돈을 안 내요. 그냥 공짜예요. 그리고 봄, 가을로 벼하고 보리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왜 이발소만 가면 그렇게 기계가 뜯어 먹는 거야. 그냥 환장하겠어.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깎아주면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갈아가지고 막 뜯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당, 이발사, 나루터 사공, 야장쟁이 공동체의 기능인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보리와 쌀을 주고 그걸 땡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구조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좀 뭐 한 거. 아까 이 두 가지 다 했는데 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거나 이 공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들인다는 말을 나쁜 얘기로 하면 요새 조폭들이 자기들 조직력을 가지고 자기들 룰에 맞게 하는 거지만 이제 약간 그걸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 동네에서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 시골 살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연배는 형 누나들이 전부 공장에 다녔어요. 시골에 살 때. 그럼 1년에 명절 때 한 번 내려와요. 그때 도둑질해 오는지 뭘 보따리를 그냥 이렇게 큰 걸 지고 오는 거예요. 버스를 몇 시간 타고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깜깜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그 누나, 형이 오는 걸 기다리면 방에 들어가면 마루에다 그걸 풀러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것을 하나씩 나와요. 그럼 맨 수준 끝에 이제 내게 뭐 오나 그거 기다리라고 계속 쳐다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사실은 형을 존중하는 문화도 될 수 있고 누나를 존경하는 데 될 수 있고 그게 고마울 수도 있고 그게 모여져서 끈끈한 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공생도 같은 마을에서도 마을이 전체가 다 죽어갈 때 지금 저는 이 거지가 또는 배고파서 사흘을 굶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일주일을 굶으면 심리 밖에서도 이 쌀 뜸물 이렇게 뜸 드는 냄새가 마취돼진다고 그래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을 가게 된다는 그 배고파서.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얼쩡하지 않은데 요새 같으면 대놓고 가서 초인종 누르고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옛날에는 빙빙 돌다가 이제 주인이 보고 일리 오라고 이리 괜찮다고 얼른 오라고 해서 죽 부려주면 먹고 이제 가면 미안해 죽겠잖아요. 근데 또 사흘이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 공생의 예로서. 그럴 때 제가 조사한 그 민속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가기가 미하니까 꼴 아세요? 꼴. 짐승들을 먹이는 풀.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냇가에서 막 치면 돼. 그래서 이걸 벼가지고 한 짐을 해갖고 가서 갖다 주고 그거 주고 그 대신 밥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부잣집 앞에 깔로 산을 이루었다. 그 집이 노블리스 오브리지 한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제 그 혼례 도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마을의 신앙인데 이 앞에 지나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기에 모셔진 신이
악귀인가요?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인가요? 수호신인데 왜 무섭습니까? 죄 지었죠. 동네한테 나쁜 짓 했죠. 안 했는데 왜 무섭냐고.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인데 왜 무섭냐고. 성당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마리아가. 여기는 왜 무서운 거예요? 꼼꼼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니까 지나가면서 빠이빠이 그러고 뭐라 넣고 가고 싶었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비는 사람 딴 거 그러니까 귀신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나무도 지금 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 내가 문화재위원을 하지만 이 나무가 도망갑니까? 왜 철책을 쳐놓은 게 돈이 뭐 이렇게 나무 돌아갑니까? 조선시대는 저 나무를 건드리면 문제가 됐어요. 나무를 부러뜨리면 팔이 부러지고 나무에다 오줌을 넣으면 고추가 붙고 그게 자연으로 지켜졌단 말이에요. 근데 철책을 쳐놓으니까 거기다 폐액을 던져. 거기다 오줌 넣고 휘지 던져. 쓰레기장이 됐다. 근데 저 나무가 뭐냐 하면 영험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응?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거죠. 지금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한겨울에 1월, 2월 추울 때 버거에 나가서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누구를 비느냐 하면 서울 가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내가 밥을 얻어먹는 둘째 아들이 지금 농사지면서 나를 밥 해주는데 어머니가 추운 데 가서 빈다고. 그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엄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그거 한다고 형이 잘 돼? 그러다가 병 걸리면 약값만 들어가. 빨리 들어와. 이렇게 둘째 아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돼서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들어와야 되겠어? 째려보면서 계속 형으로 해서 빌어야 되겠어. 큰아들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응? 뭐라고? 계속 빈다고요. 둘째가 그래도 큰아들. 둘째 아들을 생각 좀 해야지. 너를 위해서도 빌어줄게. 그럼 얘기를 하든가. 아니 너한테 비는 거 아니야. 저 형 비는 거 아니야. 너 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든가. 근데 대개 둘째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오리털 파카 2개를 들고 가서 어머니 집에 쉬고 저도 쉬고 앉아서 같이 빌어. 엄마 이제 둘이 했으니까 됐냐고 30분에 들어와야 돼. 근데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어머니 그런다고 형이 잘 돼. 빨리 들어와. 약값 들어가. 그러면 어머니 마음에 생각이 나요. 둘째 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큰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양반 병납니다. 내가 그때 안 빌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지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지난주에도 교회 갔잖아. 가서 빌었다며 잘못한 거. 또 잘못했어? 그거 왜 이렇게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 그래. 한 번 하면 빌었으면 다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신앙에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이거는 내비두고 그거는 칼칼 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의 민속학자가 저하고 농담을 잘하는데 욕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교수. 2가지가 있어요. 역사학자들 개새끼들. 니들 같은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네. 왜 그러냐. 역사를 제대로 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제가 왜 망했느냐 그러면 의자왕 때 삼천궁녀 때문에 망했잖아요. 응? 몰라요? 삼천궁녀가 낙함에 떨어져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너무 방탕한 정치를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네. 강동구에 있으면서. 근데 그 민속학자가 하는 얘기가 네가 백제시대 살아봤냐? 역사학자가? 궁녀가 어떻게 3,000명이나 되냐? 백제가. 3,000명이 앉으면 궁딩이 되고 앉아서 쪼여 앉아도 3,000명 못 앉거든.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3,000명이 아니라 궁녀 이름이 3,000이었대. 멋있는 궁녀 하나가 3,000이라는 궁녀가 하나가 있었대. 거기가 참 이모 그걸 3,000명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하나를 더 하는 게 하루는 그러는 거야. 야, 이 교수. 한국 사람이 확실히 멋있어. 왜 또 그래? 그랬더니 멋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것 같아. 왜?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매주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빌고 땡치잖아. 우리는 한 번 빌어요, 한 번. 그리고 창 따급하면 한 번 더 가. 남편이 아프다거나 손자가 대학 갈 때 한 번 가 더 빌어줘. 한 1,000원 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땡, 정월 보름에 한 번 벌고 말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바보같이 매주 간다, 이거. 그, 죽기 전에 신자가 되면 천당 가나요, 안 가나요?
평생 개떡같이 살아도. 그냥 나는 그렇게 하려고. 죽을 때가 다 된 거다 싶으면 얼른 가서 저기 하려고.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농담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는 자기의 믿음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을에서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들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이런 사람이 들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깨를 남기면 상일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면 2만 원인데 들어 남기면 3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을 들고 연습을 해서 이게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근데 이 사람은 들게 생겼잖아요. 아주 삐쩍 마른 사람이 이걸 들 수 없다고 느꼈는데 어른들한테 아저씨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네가 뭐 어떻게 들어? 그러면 아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내일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른들 셋이 공인 인증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 하면 이제 상일분 하면 동네에서 상일분을 치면 이게 룰인 거예요. 동네 룰. 그래서 이 룰을 지키려고 그냥 맨들맨들하게 든다는 거죠. 이거 많이 봤던 모습이지. 이것도 뭐 스텐 그릇에 이거니까 이거 얼마 안 된 거죠. 이분의 부인은 여기에. 요 사람의 부인은 요 여자예요, 요 여자예요? 여기가 맞죠? 지금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딴 여자한테 수작 부리고 있잖아.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 내일은 이 집이 아마 농사지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집 남편이 또 이 여자한테 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치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트랙터에 라이방 쓰고 이거 러시 바꾸고 음악 듣고 쫙 하다 핸드폰을 저 짜장 하시게 혼자 먹고 말아. 무슨 놈은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 야 너 일하는 거 봐라. 그래도 나 아픈데도 참고 와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웃고 막 하는 맛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개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2시간에 했는데 니들은 뭐 하니? 이런 식은 아니죠. 저는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이 못밥, 바가지예요. 요새는 볼 수도 없죠. 이 동네마다 다른 거니까. 지금도 이 전통 문화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있던 것을 이게 지금 나는 제일 배기 싫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하는 거야. 배기 싫어 죽겠어. 가는 데마다 떡 맺히고. 고기 잡기 하는 거예요. 고기 잡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생태가 아니고. 있는 데마다 전부. 이런 것도 오촌 마을에 무슨 이게 그림을 보면 무슨 어디죠? 제3의 세계 같기도 하고. 이 장승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장승 귀신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료에다 해놓은 거 그것만 정리를 하고 좀 끝낼게요. 제가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과거에 우리 전통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거나 접목할 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참여와 자율의 주체를 얘기할 때 그 권위와 기반, 그 참여 주체의 권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리더십이 강하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다. 리더십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리더십과 멤버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리더십의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주민자치 속에, 분권자치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보여져요, 저는. 몰라,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죠. 정말로 순수하게 자치의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여기 나올까? 그걸 하자고 그럴까? 거기 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니까요. 근데 전통사회에서 보면 이게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고, 지성적이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거는 꼭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민자치나 분권자치를 얘기할 때 가슴과 머릿속에 그 철학을 좀 밑에 좀 깔아놨으면 하는 게 전통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의 어른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이렇게 잡아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런 걸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현재 참여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전문성이라고 쓴 것보다는 좀 잘못됐는데, 그런 의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제도로서는 이렇게 되고, 서양 제도로서의 자치 제도는 충분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적 사회에서 갖고 있는 토양과 기반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합쳐나갈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까 선비 얘기를 하고 제가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학교,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자신 있고 제 스스로에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손해는 보더라도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젊은 교수들이 선배님 멋있어요 할 때가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제일 기분 좋았다. 내가 손해를 보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인복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입 바른 소리하고 칼같이 들이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걸 보면 용한 거예요. 그거 해서 내가 득을 못 보죠. 내가 옳은 소리, 내가 생각하고 올바른 소리 하면서 손해볼 거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재벌, 큰 재벌은 아니고 중간 재벌쯤 되는 분을 제가 젊어서 알았는데 30대부터 알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저를 도와준 분이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 5천 원짜리 이상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회장님 그래도 밥 한 번은 좀 그래도 회를 사주든지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곰탕 하나 맛있는 걸 사준 적이 없어. 5천 원을 넘은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을 하나 하잖아요. 회장님 이것 좀 하나 하는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가 그거 한다고? 딴 뜻은 없지. 아이 줘야. 그래. 알았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한꺼번에 줘버려요. 참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내가 내 이름 낸 게 아니니까 뭐 그걸 딴 걸 했지만 그렇게 만나기도 힘들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내가 50대 중반쯤 돼서 그 회장님 80대 됐을 때 내가 이제 둘이 만나서 회장님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요 포기를 참 잘하고 내가 타협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를 잘하고 타협을 잘하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타협을, 포기.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 이혜준이 또 잘난 척 하고 있네 그러더니 포기와 타협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냉철한 판단. 포기가 아니라 딱 보고 아니면 아닌 거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인간이 살아가면 10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10가지를 다 올인했으면 지금의 제가 있질 않을 거예요. 제 능력 가지고. 제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럼 7가지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3가지에 걸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가지를 하면 3m밖에 못 뛸 자리를 3가지만 하니까 3.5m를 뛴 거란 말이죠. 선택이란 말이에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형 참여와 자율논리 개발을 좀 할 때 전통 가치를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행정 논리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경우에 서양 논리를 갖고 오는 거 하라든가 객관적 합리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적인 이런 것을 끌고 와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10%만이라도 이게 좀 들어갔으면 그러면 가슴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 공론화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 논란은 강릉에서 하든 강동에서 하든 전라남도 나주에서 하든 충청남도 당진에서 하든 똑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 정서가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 충청도 분 계세요? 충청도.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음흉해요. 알았슈 하는데 뭐를 안 하는지 몰라. 됐어가 뭐가 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하고 비평을 안 해요. 전라도, 경상도 칼같이 앞에서 대놓고 멋있는 것 같으면 내가 충청도라 그런가 탁 앞에서 이혜준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반발도 하고 좀 변명도 하지만 맞아 그런 것 같다. 이거 탁 오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다 잘했대. 아유 최고야. 그럼 진짜 주라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충청도의 자치와 경상도의 자치와 전라도의 자치의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도시와 농촌 다를 수가 있다. 주민 구성이 이런 거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자. 그게 바로 전통시대에 많이 보여지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 이 시민사회하고 주민공동체하고 아파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건데 이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 문제하고 전통사회 공동체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멀찍이서 양쪽을 놓고 대비를 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겠냐. 저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성이나 자율성은 우리 마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그 신분적인 뭐라든가 재산의 경제적인 차이의 문제라든가 지적인 이거와 떠난 거예요. 정말로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같이 한 거예요. 난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매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공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와 같은 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도 빠를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생뚱맞아서 아까 처음에 제가 안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10% 정도는 지역의 바탕으로, 지역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통 갖고 있는 자치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합치는 거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강동의 자치라든가 분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강동 사람들의 주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지금같이 하면 모든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권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하실 때 그 뭐 내가 10%라고 표현한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은 걸 강조하긴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밑바탕에 가슴속에 그게 좀 있었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에서 굉장히 자부심 것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가 딴 게 들어오면 싫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게 괜찮단 말이죠. 제가 젊을 때 조교수 때인데 총장이 저를 하루는 부르는 거예요. 이 교수가 문화유산 감정을 한다며 그래서 예, 제가 감정사고 문화재청과 다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보가 하나 있는데 감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총장이 가보라니까요. 저는 야 이거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언제든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시간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는데 그냥 시골을 얼마나 들어가는가. 미안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교수 나 어렸을 때는 꽁하고 닭이 같이 놀았어. 마당에서. 그렇게 시골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여기를 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골동상이 여기 손 안 탔겠다. 이거 진짜 가보고 있겠구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총장이니까 좋은 거. 막 머릿속에 막 청자 뭐 백자 뭐 막 그냥 금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갔어요. 한참 올라갔어요. 갔더니 방에 앉았더니 안 내놓는 그래서 내가 아니 총장님 빨리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 좀 쉬었다가 하라고. 아니 좀 얼른 보자고. 그랬더니 다락에서 나오는데 보자기가 조미스럽고요. 보자기를 남기니까 박스가 하나 나오고 박스를 여니까 오리나무 박스가 딱 나오고. 내가 무릎을 딱 꿇었지. 야 이거 진짜 나온다. 딱 박스 오리나무 박스를 딱 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호미가 나와. 호미가 달아 빠진 호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수. 이 교수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기 좋아가지고 내가 토종닭 삶아주려고 꼬드긴 거예요. 가보라고 하면 쫓아올 것 같잖아요. 꼬드기려고 시골로. 그게 1번이고 2번째는 근데 말이지 자네가 볼 때는 청자나 금관이 보부했지만 나한테는 이게 보물이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호비가 닳도록 일해서 우리를 키워줘서 내가 총장 됐는데 이거 대대로 우리 집 가보야.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전통, 지역성,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삶, 그거 가치입니다. 그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자치고 지랄이고 해야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흉내 내면서 자치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